이렇게 백성을 생각하는,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 대원군이 왜 그러면 10,000명도 넘는, 아마 수만 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수만 명이나 되는 천주교 신자들을 함부로 죽였느냐 하는 거죠. 왜 함부로 죽였느냐. 그런데요, 여러분이 좀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흥선대원군의 부인, 민씨거든요. 흥선대원군의 부인도 천주교 신자였다고 해요. 흥선대원군 주변에도 천주교 신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흥선대원군은 그 천주교 신자들을 죽였을까요? 자기 부인을 박해하지는 않았죠. 물론 자기 주변에 있는 천주교도를 박해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결국 흥선대원군에게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걱정이 있었을까요? 당시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들은 프랑스 신부들의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가 아시아에서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베트남이잖아요. 그 프랑스가 천주교 신부님들을 이용해서 한국도 식민지화할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흥선대원군은 그 점을 두려워한 거죠. 천주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천주교를 이용해서 서양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다.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흥선대원군의 논리였습니다. 과연 그건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중국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까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영국이 1839년부터 1842년까지 3년 동안에 걸쳐서 중국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이른바 악명 높은 제1차 아편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의 결과는 청나라에게는 처참한 패배였고요. 영국에게는 신나는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청나라에게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고요. 그건 다 돈을 뜯어내는 것이고 자기 물건을 강매하는 것이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나라는 전혀 방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영국이 다시 또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키죠. 그것이 이제 1856년부터 60년의 사이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데 이때는 프랑스가 함께합니다. 나중에는 미국도 거기에 결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국은 프랑스,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말하자면 베이징까지를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베이징까지. 그래서 중국이 거의 망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것이 1860년까지의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중국에서는 또 내부에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른바 태평천국의 난이라고는 난리가 일어나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적어놨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대원군으로서는 국내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결국 프랑스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저는 지금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박해한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합리화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는 흥선대원군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주교가 위험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바랍니다. 그 이제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다는 것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까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청나라의 반기를 건 중국 내부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무려 14년 동안 그런 전쟁이 일어났고요. 거기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적게 봐도 2천만 명, 많으면 7천만 명이 죽었다. 그것을
조선이 알고 있는데 서양과 협상을 하는 것이 쉬웠겠는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흥선대원군으로서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내부를 잘 단속을 해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절대로 깔볼 수 없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 다음에 무슨 협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다 하는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일본의 상황은 또 어땠습니까? 일본 역시 청나라에서 그런 2차에 걸친 아편전쟁이 일어난 걸 보았고 태평 천국의 난이 일어난 걸 보면서 많은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그런데 이제 일본의 선택은 뭐였냐면 일본은 사실 오랫동안 네덜란드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네덜란드에서는 일본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미국이 지금 너희 나라를 원하고 있는데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미국을 받아들이죠. 미국과 불평등 제약을 맺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는 여건이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1868년에 좋았다는 말은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또 서양에 관해서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1868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원군은 아직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에 집권을 했죠. 메이지 유신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대원군 집권기의 후반기죠. 메이지 유신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좋은 결과가 바로 나타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도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원군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은 더욱더 천주교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로 봤다. 결과가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천주교는 의세 앞잡이다. 서양 세력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대원군은 사실은 초기에는 천주교도와 아주 가깝게 접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러시아는 육지로 바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해주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의 공격을 스스로 막아낼 힘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프랑스 힘을 빌려가지고 러시아의 침략을 차단하고 싶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흥선대원군이 한국에 와 있던 프랑스 신부들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러시아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흥선대원군과 접촉해서 어떤 협상하는 것을 신부들이 꺼립니다. 프랑스 신부들이. 그걸 결국 흥선대원군은 프랑스의 거절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흥선대원군을 반대하는 한국의 기득권 세력이 있잖아요. 그들은 아까 서원도 다 흥선대원군이 물어버렸지, 또 호포세도 물리지, 또 세도정치가라고 해서 다 실권을 빼앗았지. 그러니까 불만을 가진 양반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국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흥선대원군을 궁지로 몰기 위해서는 하나의 카드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서양 오랑캐와 가깝다 이런 거죠. 프랑스 신부들과 접촉을 시도했으니까요. 그것이 만약에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흥선대원군은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제 선을 긋죠. 어차피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과 내가 접촉을 한다고 기득권층이 모략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내가 아주 위험한 일이 된다.
이래서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 자기가 프랑스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결코 서양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천주교도들을 탄압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